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기사 보셨어요? 네, 방금 말씀 듣고 찾아봤는데요. 네. 정말 당혹스럽네요. 대단한 역작 아닙니까? 저는 네, 기사를 읽고 박수를 쳤어요, 실제로. 네, 한 제작사 관계자 멘트로 인용돼서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인건비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식의 네. 이야기인 건데요.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역죠? 물개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시행되기 1년 반 전에 다 찍은 영화입니다. 1년 반 전에 거론된 다른 영화도 최소 6개월 전에 촬영이 끝났고, 물론 촬영 후에 후반 작업을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배우 인건비 뭐 등등 거론됐는데 그 얘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7월부터 시행된 대상도 300인 이상 기업이에요. 예, 후반 네, 우선 작업을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죠. 네. 후반 작업을 하는 뭐 영화 CG나 음향, 편집 이런 전문 업체 중에 300인 이상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설사 있다고 해도 이게 이제 7월이니까 개봉은 9월이고 개봉 2달 전이 상황이거든요. 2달 동안에 해당되는 건데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럼 그때는 심의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후반 작업도 거의 끝났거나 하더라도 막판이에요. 아주. 그러면 어떻게 그 시점에 제작비가 그때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52시간제를 끌어다가 영화가 그래서 망했다 갖다 붙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참신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참신하네. 당황스러운 기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만약에 52시간제 그 문제가 작년부터 시행됐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논리면 예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헐리우드 영화는 다 망했어야죠. 칼같이 시간을 지킨단 말이죠,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영화 스태프들이 너무 오랜 노동 시간에 네, 장시간에 예, 아주 노출되어 인건비는 있어서요. 안 챙겨주다가 그래서 그런 문제지가 굉장히 많았죠. 네, 임금체불 문제도 꽤 돼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최소한의 규정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연 영화판에 52시간제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드디어 최소한의 규정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처럼 그렇게 쥐어짜던 시절이 좋았다고 기사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문제고 어쨌든 최저임금과 52시간 엮어서 이제 경제 폭망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쓰다가 쓸 게 없으니까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한 게 아니겠는가. 이게 SF다 일종의 역작이다. 예. 간장게장과 장울 겨울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반가워서 알려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사를 보시면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예. 대단한 역작이 나와서 간장게장과 함께 예. 기록해둡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북측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에 내린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최근 정부에 통보했다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어제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조만간 방북을 해서 개성공단을 둘러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2016년 2월 달에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갑작스럽게 중단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항의하면서 자산 동결을 선언한 지 2년 8개월 만의 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우선 정상화 등을 담은 평양 공동선언을 23일에 비준했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자산 동결 해제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개성공단과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이미 평양에서 얘기를 했고 그 조치의 일환이겠죠. 예, 이번에 이제 북한 쪽에서 그렇죠. 조치를 취했다라고 조치를 보면 취한 되는 겁니다. 건데요. 북한이 동결했다가 북한이 해제를 했다. 해제할 의사가 있다고 알렸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 개성공단이 당장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렇죠. 예, 우리 쪽에서도 기업인들이 입주했던 기업인들이 이제 시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예. 노후되거나 뭐 먼지가 잔뜩 쌓인 건 아닌지 확인하러. 자신의 공장이 잘 예. 있는지 뭐 확인한다는 그렇죠. 차원으로 보면 될 텐데요. 당장 청와대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라는 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남북 관계 화해 모드에서 나오는 조치 중에 하나라 보면 될 것 같고, JS는 이제 무기를 다 걷어냈다고 하네요. 예. 네, 그렇죠. 이제 그것들이 꽤 진행되고 있어서요. 조만간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품게 합니다. 민간인들이 관광객들이 소위 그렇죠. 아무나 북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영화 같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실현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조치 중에 하나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눈에 들어오는 기사는 굉장히
전향적인 발언인데 종전선언이 실무급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거는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네, 이런 예. 상상력을 보태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한반도 종전선언을 관련한 정상국이 아닌 실무급에서 하는 방안도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라고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북미 등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종전선언문을 서명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었는데요. 하지만 당장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장관이나 합참의장 등 실무급에서 먼저 종전선언을 타결할 수도 있다라는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원래 물론 가장 그 상징적인 이펙트가 큰 것은 정상끼리 하는 건데 그리고 원래는 이 종전선언은 그 기억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법적인 효력은 없고 정치적 효력만 있어서 선언적 의미만 있어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 이 몸값을 종전선언의 몸값을 잔뜩 올려놓는 네, 전략으로 계속해서 협상 카드로 쓰고 예, 있습니다. 종전선언 하고 싶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몸값을 올리는 전략을 써는데 정반대로 저희 이번에 우리 정부는 그 몸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급을 낮추겠다라고 예, 하는 그럼 건데요. 실무선에서 네. 하자 그러면 그렇게 이게 저는 실제 일이 되는데 계속해서 미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계속 밀려가고 몸값을 너무 높여놓으니까 대응하는 전략으로 나온 건데 저는 이건 좋은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교황 방북도 저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는데 교황 방북을 제안했고 긍정적인 신호를 얻었어요. 내년 초 언젠가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남북 문제의 어떤 그 결정적인 모멘텀, 해결의 모멘텀은 본인이 내야 되거든요. 네, 주인공이 본인이 돼야 되는 거죠. 교황 방북 뒤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럼 조명을 훨씬 덜 받을 텐데. 그러니까 교황 방북 이 그 교황의 방북 제안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 관점에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혹은 평양 방북이라든가 혹은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빨리 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교황보다는 먼저 해야 된다. 교황이 북한을 방북해서 그 분위기 때문에 그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 이런 효과가 반감된다는 걸 그렇죠. 누구나 잘 예, 본인이 깔아놓은 꽃길에 모두가 걸어간다라고 하고 싶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내가 갔다 왔더니 교황까지 갔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걸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종전선언 가능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합참의장끼리 하자. 그러면 합참의장이 주인공 아닙니까? 종전선언 전쟁을 끝낸다는 상징적 선언에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건 내가 해야 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효과적인 그래서 실제 트럼프 대통령 혹은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 선에서 뭐 아주 거대한 이벤트는 아니더라도 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네, 검토되는 카드라고 하고요. 우선 선택지는 여러 갈래로 열려 있다라고요. 정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도 미국이 그렇게 복잡한 정치 상황 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네, 특히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최근에 개인 필명으로 낸 논평이 눈에 띄는데요. 미국의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중간 선거를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미국의 11월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둔 백악관의 딱한 사정과 난처한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지금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환경이 매우 복잡하여 이런 속에서 아마 그 무엇을 하나 결단하고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과정으로 되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사정을 이렇게 살펴주는 경우는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한 사정, 난처한 입장, 그리고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사정이라는 것은 남과 북이 공의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준도 이루어진 건데 이제 야당에서는 그 비준에 관해서 위헌이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여야 연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남북 문제는 그렇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재판거래 의혹 관련된 소식인데요.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에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2016년 9월 달에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 등이 외교부 당국자들과 관련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만나고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전후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면담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하려고 하는데 내 임기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기사의 의미는 처음으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관련 보고 받고 지시했다. 네,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걸 뭐 인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본인이. 근데 이제 부하 직원으로부터 그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직접 관련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어제 이 기사보다 더 재밌었던 기사는 법원에 반대하는 특허청장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자 법원 행정처가 나서가지고 한 국회의원에게 저 특허청장을 혼내달라라고 했고 실제 혼내주자 그 행정처가 국회의원이 기소됐던 재판 관련해서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하고 대응 전략을 짜줬다. 네, 어제 SBS 보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입니다. 1심에서는 실제로 300만 원, 그러니까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선고가 나왔었는데요. 이후에 법원행정처의 코치를 받고 벌금 90만 원으로 2심에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직접 관계성계를 300만 원짜리가 90만 원이 된 것이 일 때문이다.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네, 정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예, 건데요. 네. 일단 법원이 누군가 혼내달라고 이거 원래 어깨동무에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예, 혼내달라고 하고 혼내줬더니 고맙다고 재판을 유리하게 결과 내어줬다. 네. 이런 기사예요. 네, 그것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쓰여 있는 내용이라고요. 어제 SBS가 보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원내 여야 대표 4명이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특별재판부법 도입을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자유한국당은 빠졌지만 나머지 4당은 들어갔어요. 예. 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는 도입될 가능성이 있고, 예. 하지만 여전히 그 특별재판부의 판사는 현직 판사 중에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소위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박주민 의원이 그런 안들을 냈습니다. 그 현직 판사가 과연 이 사법부의 전체적인 분위기, 예, 지금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검찰이 법원을 이렇게 압박하면 안 된다. 기관 대 기관의 싸움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걸 뚫고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지금보다는 낫겠죠. 예, 지금 같은 분위기 속보다는.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한다고 하고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상 뉴스 하나 정도 더 짚어보면 시간이 다 될 것 같네요. 하나 둘. 예. 예, 소위 캐비닛 문건이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캐비닛에 놔둔 문건이 다수 나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일부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어제도 한겨레 신문에서 이와 관련된 문건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그거를 필사를 했거든요. 전부 다. 예, 그렇죠. 손으로 다 써왔었는데요. 사진을 좀 못 찍게 해가지고. 예. 네, 이번에는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교황 방안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다라고요. 문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종교계 지도자들이 언론에 나서서 인터뷰하거나 해라. 네, 기고와 광고 일정까지 정리해둔 대목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교황 방한 시에 일제히 종교계가 나서서 언론 활동, 뭐 인터뷰나 기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당시 예, 세월호 가족들은 특별법 요구를 하면서요 단식을 한참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뭡니까 세월호 리본도 그렇죠. 달지 말게 하라고 종교계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실제 나왔죠. 네, 그런 네. 것들을 공격하는 멘트들도 꽤 있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종교계에서도 리본을 달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네, 당시에 동아일보와 국민일보에는 한 원로 목사가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을 멈추라는 요구하는 내용의 광고가 실제로 실렸다라고 합니다. 대단했습니다 정말. 예, 모든 사항을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밖에 안 했던 거죠. 교양 방문조차. 그런 일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근데 종교인들은 보니까 기사에 예. 청와대 교감 없이 그냥 그 종교인들이 그런 말을 했다. 네, 뭐 목사나 스님들이. 심지어 어떤 원로 목사 쪽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문건에 왜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주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대로 실행이 됐다라는 점들이 있는 광고를 건데요. 냈던. 예. 예, 그러니까 문건에는 종교계가 나서서 인터뷰하고 기구하고 광고하라. 그리고 하게 실제 광고가 하라. 나왔고요. 예. 근데 이제 광고를 낸 목사님한테 왜 그런 광고를 그 시점에 냈냐 그랬더니 그냥 예전부터 하던 활동이다. 예, 예, 다양한 메시지 중 하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위헌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 여야 원내대표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전화 연결로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네. 같은 질문을 여야 같이 드릴 텐데 먼저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선언 군사 합의서를 비준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군사합의서는 지금 그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하는 그 합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남북 양측에서 실행을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번에 합의를 했고 그것은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비준 동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판문점 선언과 다르게 평양 선언 군사 합의는 그 이행을 위한 것이라 네. 대통령이 직접 비준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 네.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이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1단계로는 헌법 60조에 보면 안보상의 어떤 군사 조약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건 국가 간에 문서로 합의한 것을 저희가 조약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뭐 이게 참 복잡한 논쟁인데 북은 지금 우리 헌법이나 법률 체계에서 국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어떤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그건 2005년에 제정된 남북발전관계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을 보면 국가의 어떤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은 재정적 부담이 포함된 사업들을 합의한 것이고 이번에 평양선언의 어떤 군사 합의서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에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에서 비준 동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법제처가 해석을 한 거죠. 네. 국가가 아니라 민족 간의 내부 거래로 본다. 특수관계다. 이런 규정들이 그렇죠. 있고. 그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남북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북한을 국가라고 규정한 게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아니라면 조약을 할 텐데 국가가 네. 아니라 민족 간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조약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고 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안전보장, 그러니까 그 국회법 60조는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 간 조약을 해야 국회가 체결 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갖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미 군사 동맹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조약인데 남북 군사 합의서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네. 북한을 국가를 보느냐 아니냐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군요. 네네. 이해했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북한은 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북한이 어떤 대남 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 전복을 해체하면 그건 반국가 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법을 보면 우리가 그 한반도 그 통일을 이룰 때까지는 특수한 관계로 북한의 그 성격을 규정했죠. 그것이 97년과 99년도 헌법 대법원 이런 판례가 있고 또 2005년도 남북관계법에서 그 특수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대화와 합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을 해왔었죠. 그게 이제 과거에 뭐 보수 정권이든 뭐 아니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으로 해왔습니다. 네, 전체적인 취지는 이해했는데 그런데 이제 네. 이 대목은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애를 낳기 전에 출생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 후속 합의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순서도 맞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들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극단적인 논리를 핀다면 남북 간의 이런 대화 또 우리가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 이 모든 것도 끝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판문점 선언도 많은 분야에서 이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도 북한의 어떤 산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지금 이미 북한하고 합의를 해서 이거 실행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 동의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또 일부 야당이 지금 목리를 부려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이지 지금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 그때는 스튜디오에 네네. 원내대표 두 분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이 스튜디오 익숙하실 텐데 원내대표 되시니 스튜디오 안 나오시네요. 그건 뭐 때가 되면 또 가야죠. 예. 좀 아무래도 좀 바빴습니다. 네, 오늘은 전화 연결인데 조만간 한번 출연 부탁드리고요. 자, 원래는 여야 연결을 야당의 공격 먼저 하고 여당의 수비로 연결하는데 대표님이 꼭 뒤에 하신다고 하셔서 뒤에 연결했습니다. 자, 앞에 여당의 입장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국가 간 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전체적인 취지를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당은 합법이라고 하는데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목이 위헌입니까? 어제 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청와대 입장을 냈는데 예. 지금 와서 이제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그래요. 예. 북한을 국가를 아니라 그러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 이 헌법상에 이 대한민국만 합법 정부인데 지금 아이들 교과서에도 이 합법 정부라는 이 내용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작년에 발행한 자서전 운명에서 보면은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14 공동선언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14선언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했다. 그래서 나는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남북군사 합의서가 조약이 아니라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반대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내 자서전 운명에서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내가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국민들한테 이걸 천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지금 현재 남북관계 개선에 이런 남북 평양 선언이든 4.27 남북 판문점 선언 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건데 이 앞뒤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자, 그럼 잠깐만요. 결론은 이런 예. 겁니다. 대표님 그 직접 수도에 나오시면 시간이 길게 할 수 있는데 앞에 예. 8분이어서 요약을 잠깐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후보실에는 조약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국가가 아니어서 조약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약의 성격이 있다는 거하고 법상 조약이다 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조약의 성격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어쨌든 국가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약이 아닌 것으로 해서 특수관계로 지금 합의서가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좋으신 지금 말씀하시고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예. 그러니까 금년 9월 11일자로 대한민국 국회에 판문점 남북 선언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했어요. 예. 그래서 현재 판문점 회담 비준 동의 요청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상태에서 이번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준 의결한 이 지난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이 내용들은 한결같이 다 지난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합의서고 네네. 또 공동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 비준 동의를 제출한 이게 상위 개념이고 예. 이번에 한 것은 하위 개념인데 네네. 국회에서 아직까지 국민적 이 논의와 또 국회에서 비준 동의는 사실상 법률적 판단을 이렇게 맞춰주는 건데 이게 아직 끝나지가 않은 건데 이걸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하고 군사 합의는 남북 이 경제발전법 남북 발전법에 의해서 이거는 국가가 재정이 수반되지 않고 또 국회 입법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앞뒤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위의 합의서가 비준 안 됐는데 어떻게 하위 개념인 실행의 합의가 먼저 비준되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앞뒤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난 9월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통령께서 이렇게 합의한 그 공동 선언은 지난 4.27 판문점 회담 이행을 위한 성격들이에요. 그래서 완충 수역을 만들고 뭐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군사 분계선에서 이렇게 전쟁 도발 위험을 없앤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합의를 하고 제일 상위법 개념인 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이게 무력화가 되는 그
차라리 이걸 철회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앞에 국회에 9월 11일 날 비준을 요청한 이 판문점 선언 이거는 우리가 비준을 국회 동의를 요청했지만은 이게 검토해 보니까 뭐 굳이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도 되더라. 대통령이 내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을 하면은 뭐 문제 없는 거다. 이렇게 하고 맞춰줘야지. 본질은 국회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국회 비준 요청을 해놓고 이 하위 개념인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야기 드리면은 9.19 공동선언에 의해서 남북 간에 동해안, 서해안 철도 연결하고 도로도 연결하고 막 엄청난 경제 협력 사업들이 있어요. 이걸 연내에 시작하겠다. 여기 시간에 쪼달려 가지고 그러면 청와대 입장은 그거는 착공식만 하니까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다. 좋아요. 그럼 착공식 하는 데는 돈이 얼마 들지 않을 겁니다. 행사 비용만 들어갈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미 정부 기관에서도 수십조, 수백조가 들 이런 천문학적인 그런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착공했기 때문에 이거는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상대로 이거 사기칠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착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공이 이루어지겠죠. 거기에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수반되는데 왜 국민들을 이렇게 속입니까? 알겠습니다. 천문학적인 예, 재정이 수반되는 이런 내용이면은 국회에서 비준을 받게끔 남북관계 발전법을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했냐 그러면 남북관계법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이 남북관계법은 딱 두 가지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끔 했습니다. 입법 행위가 필요한 경우하고 그리고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국회 비준을 받아라 그랬어요. 안 받았지 않습니까? 자, 대통령이 이거는 위헌적으로 예. 판단한 것이죠. 대표님 시간을 양쪽 비슷하게 드렸기 때문에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 되어서 취지는 전달이 됐고요. 한마디로 예.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차라리 그럴 그렇습니다. 거면 4.27 판문점 선언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약하면 예. 되겠죠. 끊기 전에 한 아니 가지만 또 이제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시간을 너무 쓰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 지난번 이 사드 배치될 때도 이게 국회 비준 동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논리는 사드요. 남북 군사 이번 합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해야 돼요. 네. 차이가 있다면은 이 사드는 한미 간의 문제고 남북 군사 합의는 남북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청와대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이 아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사드 같은 경우는 이 국회 비준 없이 그냥 졸속으로 왜 밀어붙이냐고 가장 세게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국가니까요. 근데 북한 국가가 아니라는데 이번에 가서 평양에 가서 대통령께서 그 운동장에서 연설할 때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북한도 이미 대통령으로서 국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이제 국가로서 인정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정부 시절 들어서서. 근데 대표님이 국가로 인정하시면 그게 위헌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지금 대통령을 인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대표님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당도 앞에 8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은 지났고 그러면 어렵게 연결됐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까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법리 해석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겠죠.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니까. 근데 이제 그 요지는 이거 아닙니까? 순서가 바뀌었다. 이게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거는 순서를 말할 거면 판문점 선언은 비준해 줄 생각이 있긴 있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래야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해야지 첫 번째도 안 했는데 두 번째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솔직히 자유한국당 판문점 선언 비준일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9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비준 동의를 요청하고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거 쉽게 동의를 못하고 있죠. 왜? 4.27 이렇게 판문점 남북 공동 그 합의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엄청난 국가 재정이 뒷받침돼야 될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는데 한마디로
재정 추계 이거 비용 추계 하나 하지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 네. 국회는 그런 국민적 동의를 구하려 그러면은 남북 간의 이런 협력 사업에 국가 재정이 얼마나 이렇게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국회에 제출돼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국회에서 동의 안 하니까 국회 그럼 이 절차 무시해 버리고 대통령이 내가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 불러 앉혀놓고 내가 망치 두드리면 끝이다. 이런 심상이면은 대한민국 헌법은 왜 존재합니까? 이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대표님, 예, 스튜디오에 꼭 나와서 할 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전화 연결 계속 길어지니까 제 질문 예. 취지는 어차피 안 해줄 거 아니었냐 이런 취지였는데 준비만 어차피 잘했다. 준비만 잘했다면 해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또 김원중 공장장 오랜만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예. 어차피 안 해줄 거라니요. 어차피 안 해줄 거 아니었나요? 아니, 예. 국회는 이 국민의 뜻, 이 사회적 공감 속에서 이 남북 간의 협력은 결론적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진행되어야 맞는 것이지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 없는데 알겠습니다. 우리만 이 비준이 뭔지 압니까? 이 비준 해주면은 모든 남북 간의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 문제 안보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을 대통령이 다 위임받는 겁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갖다가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야당에 이런 공세 있고 대통령이 입장이 있다고 해서 그걸 국회가 쉽게 동의해주는 그 국회면 국민을 위한 국회라고 누가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까? 대표님 할 말 많으신데 꼭 나와주세요. 다음 주 정도에는 꼭 나와주시고. 김어준 위원장도 여전히 또 뭐 그러시네. 위원장은 아니고요. 공장장인데 하도 여기 공장에 안 오시다 보니까 저한테 위원장이라고 하시고. 자, 꼭 나오시고요.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또 조금 말이야 이 좀 생각이 좀 변화 있으신가 해가지고 말이야. 아닙니다. 공장에 안 나오시는 사이에 위원장님이 아니 대표님이 저도 위원장은 어쨌든 꼭 나와주시고요. 취지는 예, 충분히 예. 이해했고요. 아니 예. 다음에 김어준 오늘 뉴스 공장 내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길어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인터뷰였습니다. 이건 정말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시간은 원래 양지열 변호사 항상 3분 내지 4분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15분 이상 드린다고 했는데 네. 또 5분이 남았네요. 아니 다행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할 얘기도 없어요. 요즘에는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항의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끊으려고 하는데 계속. 아니 전 좋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예. 길어지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저는 준비를 아예 3분 내지 5분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어요. 자, 빨리 얘기하죠. 예,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예. 구속영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론을요?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두 가지식으로 하죠. 예. 기각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보여요. 일단 6가지 혐의인데 예. 기각 가능성이 꽤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법원에 그냥 여태까지 법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제 설명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같은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서 사실 손해배상 해줘라는 식으로 결론이 이미 났는데 그걸 절차상 문제점을 들어서 자꾸 시간을 끌어서 아직까지 미제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대법원 심의관들을 시켜서 이거를 뒤에서 이제 만들었다라는 네. 건데 사실 법원행정처 차장이면 인사하고 행정 그 재정 지원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견상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직권남용에 관한 이명박 그렇죠. 전 대통령 판결 비롯하여 몇 가지 그날 있었던 중요한 판결들의 직권남용들은 다 무죄가 났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거기에 제 대표적인 게 외형상 그 사람이 직무 범위 내에 드는 직무를 남용했어야 되는데 직권을 원래 있던 권한 내에서 그걸 남용했을 때만 했어야 직권남용이고 되는데 인사하고 행정 지원하는 그 법원행정처 차장인데 왜 네. 대법원 심의관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걸 시켰느냐. 그러니까 잘못한 일은 맞지만 부적절하지만 불법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 법으로 조촉된 거로 보기는 어렵다. 왜? 그렇죠. 이 법에는 그걸 권한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논리고 사실 과거로부터 직권남용은 그래서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직권남용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국정농단 때 직권남용을
보는 범주를 크게 넓혀 잡아 사실은. 예를 국정농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이 직권남용 무죄한 부분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대통령의 직무권한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딱 정해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도 기존 법리였는데 법원이 갑작스럽게 또 입장을 좁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좁히기 시작한 죠. 국정농단 때는 이거를 넓게 보는 추세로 변해가다가 이번에 좁혀가는 추세로 바뀐 거 아닙니까? 엄격하게 그래서 보는데 그걸 더더군다나 이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더 좁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거고요. 구속영장 기각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죠.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까다롭게 봤습니다. 지난번에 그 유영대 그 뭐 변호사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영장 청구를 했었지만 이게 확정된 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절하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법리를 똑같이 적용을 할 경우에 문서를 유출한 것도 이게 유출이 안 될 걸로 보는데 한 가지 가능성이 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까는 게 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각급 법원 공보관실에 이 돈을 나눠준 다음에 그걸 다시 회수해서 대법원에 썼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횡령이죠, 횡령. 국고 손실로 간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영수증 처리까지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횡령 아닙니까? 그 사실상에. 그렇죠. 민간 기업이면 횡령인 거고 네.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고 손실을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구속까지 하겠는가 이거죠. 그렇죠. 이게 3억 5천만 원의 액수는 높긴 하지만 사실 놓고 보면 그 형량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네. 구속까지 가기 어렵지 않나. 어쨌든 검찰로서는 230조 그 공소장을 썼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이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 영장 기각할 때 죄가 안 된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영장 기각할 때는 뭐 증거가 부족하다든가 그렇죠. 뭐 구속 수사 가능성이라든가 예.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든가 이런 기타 얘기를 등등인데 하는데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범죄 사실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범죄가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판결을 이미 내린 거예요. 그렇죠. 영장만 그거는 이 태도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게 직권남용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개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된 부분이 부적절할지언정 불법은 아니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거든요 법원에. 근데 임종원 차장에게 적용된 범위도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이라서 30초밖에 시간이 안 남았네요. 벌써요? 예.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해설을 하신 것이고 네. 강용석 판사 판사요? 오늘 아,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이라고 하지 않는가? 제가 오늘 정신이 좀 없습니다. 30초밖에 안 남았기 예.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 법정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주변에서는 다 구속될 거라고 했어요. 사실 법조계에서는. 왜냐하면 전면 부인했으니까. 전면 부인했고 변호사가 사문서를 위조를 한 것도 다른 사문서가 아니라 소송을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내는 서류를 위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변호사가 문서를 위조하기 결정적인 시작하면 이유는 그러면 중요한 문서를 변호사가 문서 위조하기 시작하면 법원은 앞으로 재판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는 도저히 그리고 용납할 수 그거를 없는 반성 없이 일이에요. 전면 부인했다. 전면 부인했죠. 그리고 민간인인 도도맘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당연히 정황으로 봤을 때는 같이 한 것 같은데 끝까지 부인을 하니까 법정 구속을 될 거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끝까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정치 14단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 한 주 건너뛰셨는데 뭐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큰일을 치르시느라 못 오셨고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다녀왔는데 뭐 좋아하고 근조리 보니 제가 가본 장례식장 중에 가장 많더라고요. 글쎄 뭐 우리 공장장께서 다녀가시니까 본래 김어준 공장장은 상가는 안 오는데 온 거 보니까 진짜 박지원 대표가 방송 잘하는 모양이다. 그 와중에도 그런 농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잘 보내드리신 것 같아가지고 그죠? 예.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뭐 좌우는 할 거 없이 아주 오래 전에 정치하셨던 분부터 최근에 정치하신 분들까지 어마어마하게 오셨더라고요, 정말. 네, 무슨 경제계 특히 언론계에서 예. 다 오셔가지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오실 줄은 몰랐죠, 대표님도. 아이고 뭐 제가 죄진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부부간에 남편이 먼저 죽어야 좋고 또 이렇게 당해보니까 예. 먼저 죽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입니까? 예.
오랫동안 해로 가셨으니까. 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못 오셨고요. 자, 그러면 다시 현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14달에 오르게 만든 남북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미 관계.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원래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 얘기하다가 이제 내년 얘기도 나오거든요. 남다른 정보망이 있으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일찍 예. 우리 공장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이 갔을 때 예.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경제 발전이다. 예. 핵심은 그래서 그 경제 발전. 분명히 비핵화는 하지만은 예. 그렇게 속도전으로 우리 국민이 미국 국민이 특히 미국 언론과 우리 언론이 일부 정치권과 미국 정치권이 바라는 대로 당장에는 안 됩니다. 예. 내가 김정은 위원장에도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해내기는 하는데 예. 처음부터 얘기한 단계적,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데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상징적 선언. 공격용이고 예. 사실은 경제 제재 완화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때문에 핵도 포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거듭 핵심은.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살기 위해서. 예. 이번 폐기하려고 하는 것도 살기 위해서예요. 예. 잘 살기 위해서죠 이번에. 잘 살기 이제는 잘 사는 거죠. 예. 김정은 집권 7년 만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이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당신의 북한의 제재 압박이 예.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비핵화를 선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고 있죠. 미국 쪽으로. 그렇죠. 예. 지금 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뭐 동창리까지 다 심지어 ICBM까지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언제 어떤 순서로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 동시적을 수용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국민이나 언론이나 정치권 미국하고 똑같이 왜 당장 안 하느냐. 예. 그래서 그 좀 갈등이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경제 제재 완화를 해서 예. 투자도 받고 좀 경제 발전을 이룩 해야겠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미국에서 지지도가 아주 높습니다. 높아지는 와중입니다 지금. 예. 예. 중간 선거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격차로 질 거라고 그랬는데 따라잡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최대 47%까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오바마 대통령 인기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았다고 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중간 선거 전 지지율보다 높아요. 46% 있어 오바마 예. 대통령. 예, 더 높아요. 그리고 레이건, 예. 클린턴 이런 이 근세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들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중간 선거 때 예.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후보로서 경선 후보로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던 현역 상원 의원들도 하원 의원들도 이제 전부 SOS를 트럼프한테 보내는 거예요. 선거가 있으니까. 빨리 내 와서 지원 유세해 주시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유세장에 가서마다 나하고 김정은은 사랑한다. 내가 대해낸다.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전략적으로 예. 우리가 정치니까 전략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중간선거 전에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공격받겠죠. 엄청난 공격이 쏟아진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미룬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뒤로 밀어넣고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을 더 압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내년 1월까지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예,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의지도 있어요. 응? 심지어 뭐 다 폐기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단계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북한 핵의 가장 전문가인 해커 박사도 10년 15년 걸린다 네. 했던 거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지금 두 정상은 완전히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문제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있다. 다만 그렇습니다. 이제 예.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그래서 1월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종전선언을 대통령이 아닌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 선에서 물론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지만은 예, 지금 현재 빈에서 예, 실무자 접촉 같은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이미 북한과 미국 간에는 정상들이 예, 만났고 회담을 예고하고 있고 특히 폼페이어 김영철 라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하위급 과거의 북미 간의 합의는 전부 차관보급이 한 거예요. 맞습니다. 뭐 9.19건 뭐건 예, 실무자들이 한 거죠. 실무자들이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다 이번에는 엎어버렸죠, 나중에. 탑다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그렇지만은 세계 전체가 세계인들이 이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종전선언 같은 것은 우리가 휴전협정 뭐 미국 대통령이 와서 서명했습니까? 그렇죠. 예. 유엔 사령관이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 정상이 확실하게 인정하고 선언하면은 얼마든지 합참의장이건 실무선에서도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종전 선언을 너무 지나치게 크게 부풀려 놨는데 그 의미를 좀 줄여서 종전 선언은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빨리 가자 이런 계산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거죠. 예. 결국 경제 제재 완화라니까요. 경제제 완화. 내년 1월에는 왜 자꾸 1월이라고 하는지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1월쯤 돼야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내에도 여전히 살아있죠. 볼턴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예. 볼턴은 강경파니까 예. 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연내 또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죠. 예.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끝나면은 바로 재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2년 남았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나타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는 민주당도 또 달라질 겁니다. 선거를 치를 수 없어요. 북한의 핵 본토 공격하는 ICBM을 놓고 미국 시민들이 편하게 자겠어요? 그러면은 중간선거 끝나서 성적표가 나오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 보기에 이건 이 정도면 나한테 유리하다, 잘 됐다 싶으면 갑자기 속도를 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저는 유불리를 떠나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상인적 감각, 예. 손익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것과 함께 우월 의식. 예. 내가 한다. 클린턴보다 오바마보다 힐러리보다 훨씬 잘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재선의 길로 가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다시 후퇴할 수 없어요. 호랑이 등에 같이 탄 거예요. 그러면 내년 1일이라고 약간 시간을 좀 넉넉하게 더 둔 것은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1월까지 거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이고, 그거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노림수이고 실제로는 연내에도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죠. 예. 저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만 하면 단장이라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디테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마가 있는데 예. 그 악마만 쳐다보면은 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이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회가 예. 우리 정치권이 비준 동의 안 해주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한국당이나 바미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수는요 항상 미국과 같은 철도를 탑니다. 한미 공조. 괴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미국 정부가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발목 잡아서 되겠냐 이거죠. 남북 합의서와 평양선언 비준은 이게 위헌이라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예. 저는 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국회에다 요구를 네. 했으면은. 그게 막혀 있으니까 예.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죠. 그 논의 자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전혀 논의가 없어요. 저는 또 민주당 지도부한테도 예. 제가 전화했어요. 만약 꼭 제가 전화해서 된 건 아니겠지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도요. 예. 가지고 와서 표결 처리하자.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인준되면 인준되는 대로 해야지. 언제까지 전륜발이 식물 헌법재판소를 만드냐. 그랬더니 표결해가지고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판문점 선언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요구했으면 토론해보고 예. 국회에서 표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면 그만 아니에요. 이 자체를 안 하고 예. 왜 평양 선언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냐. 이건 발목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남과 북 유엔의 동시가배에서 국제적으로 우리는 다른 나라예요. 예. 그렇지만 이중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국제적으로는 국가로 각각 인정받지만 한반도 내에서 국내적으로는 국가가 아니라 특수관계라고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들도 남북 정상회담이라 하지 남북 영수회담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탈북자들을 입국 심사하지 않죠 우리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는데 적국이면서 통일의 대상이고 형제국가고 예. 우리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의 길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가야죠. 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때는 국회 비준 받아라. 이것은요. 우리 영토를 미국한테 대여하는 거예요. 국가 대 국가죠. 그건. 그렇죠. 예. 그렇기 확실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저는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빨리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자. 그리고 평양 선언은 그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대통령이 할 수 있어야 북미 간의 회담도 돕는 길인데 이것을 미국을 돕는 일을 보수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반대하면은 이게 진보당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논리가 또 가능하군요. 개성공단에 기계 잘 있나 보러 갔다고 하는데 개성공단도 연내 재가동, 종전선언 연내 선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 방남 이게 다 이제 계획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계획들이 다 그 종전선언을 말씀하셨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게 연내 가능할까요? 연내 이제 뭐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예. 답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과감하게 할 왜냐하면 것이다. 전략적으로도 예.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남북 모두 보면 미국이 자꾸 지체하니까 우리가 먼저 나가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예. 교착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가서 계속 홈런 쳤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는 한 발 뒤에서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앞서는 것도 아니고 뒤서는 것도 아니고 예. 중간 정도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나갈 때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보통은 미국과 맞춰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럴 저는 경우는 이럴 어떤 경우에는 경우에도 예. 한미 동맹과 한미 협의 합의가 없으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바라지 않습니다. 예. 예, 우리가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이런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약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미루어지더라도 예. 전략적으로도 먼저 와라.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하고도 시진핑하고도 회담을 할 수 있지만은 특히 우리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견고하고 예. 내가 한국 가서도 비핵화에 대한 언지를 하지 않느냐. 그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시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온다. 저는 그렇게 올 봅니다.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 제가 몇 김정일- 번 가서 그 답방을 과거에. 요구했는데 예. 이분들이 가장 염려한 것은 신분 문제, 자기들 네. 안위 문제였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태극기 부대 있을 수 있지 않냐. 예. 어? 굉장히 전향적인 이렇게 태도죠, 열린 사실.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 이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서양에서 다녔기 때문에 서구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온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면 또 굉장한 모멘텀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이 전 세계가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게 예. 비핵화 의지가 있다 처음이니까요, 정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70년 만에 처음이니까요. 그 가능성이 올해 안에 원래는 순서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 2차 하고 나서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 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과의 그 순서들이 뒤로 미뤄지면서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와서 그 미국과의 관계도 그 추진력으로 갈 수 있다. 거꾸로. 원래 내 말대로 했으면 다 되는 건데 저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대표님 말대로 하면 어떻게? 다 됐죠. 어떻게 했어야 유은총회 되는데? 유은총회 초청해서 갔었어야 되는데. 예. 총회 연설하고 예. 세계 만방에 비핵화하겠다. 평양대사로 가 계시면 될 텐데.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남북 미중 정상들 트럼프 골프장에 가서 종전선언声明하고 경제 제재 완화하겠다. 이건 딱 약속했으면 다 풀려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국내 정치 짧게 짚고. 아니 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한테는 계속 시간 주던데 저한테는 그렇게 매정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이런 편파 방송이지. 그분은 하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보수로 전향한 것 같아. 자, 이 태극기 부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이 태극기 부대를 받아들인 것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도로 박근혜 당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몰라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계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이 있으니까 늘 소수로 남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와 예. 촛불혁명에 가담한 국민을 비교해 보세요. 8대2 정도 되죠, 사실. 예. 그러니까 20% 당으로 남겠다는 거지 뭘. 그걸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아해야죠. 근데 계산이 그렇게 반역사적, 반국민적 사고를 하면은 대중정당으로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외연을 확대하려고 하지만은 누가 그리 가요? 밤낮 똑같은 사람들 만나면서 다시 들어오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이러면 태극기 부대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가 그쪽으로 합류하는 것도 어려워진 겁니까? 그래도 합류할 거예요. 그거는 근데 태극기 부대 쪽도 싫어하고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도 명분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예, 지금은 선거가 많이 남았어요. 그 여유가 있죠. 예. 많이 남았지만은 결국 나중에 보면은 표를 의식해서 모일 사람 모이고 예. 끼리끼리 가요. 시점이 그런데 당장에 제가 들어서. 유승민 대표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가장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그분의 약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때 붙었을 때 세게 붙고 대구를 떠나서 서울에서 국회의원 나와도 무소속으로 나와도 되실 분이야. 그런데 그분은 대구를 1m도 벗어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는 그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대통령 안 돼요. 예, 간단하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공개적으로 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국회 의석에서 한 사람 옆에 앉아요. 한 의원 네. 옆에. 그러니까 나하고 늘 얘기해요.
나는 당신 좋아하는데 지지는 못한다. 선배님이 지지해 주셔야죠. 그건 아니다. 정체성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이 다르니까 그렇게 비준도 안 해주고. 야, 한국당, 바른미래당 일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라고 하면은 왜 끌려가냐 이거예요. 잡을 때 잡아야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관 표결 안 했으면요. 지금도 헌법재판소 기능 못 해요. 집권을 했고 정부 여당이라면 책임 있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표가 됩니까? 자유한국당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결국 난 참 전원책 변호사도 그 보수 아주 저하고 극렬하게 다릅죠. 네. 만나면은 웃으면서도 태각태각 하는데. 대표님은 원래 두 개를 구분하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친해도 싸울 땐 싸우고. 그건 뭐 어떤 완전히 경우에도 구분하시잖아요. 어떤 네. 경우도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가 형님 어쩌고 하면 인맥이 넓으시죠.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안 된다. 그러나 만나서 아이스크림 먹는 것은 좋다.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제 아내 상가에 보수, 진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노소 다 오잖아요. 자, 그래서 대표는 누가 됩니까? 거기까지만 하죠. 대표는 누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뭐 이거 오세훈 전 시장도 들어가서 그러는 걸 노리는 것 같고 뭐 김병준 위원장도 뜻이 있는 것 같고 홍준표 대표도 뜻이 없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도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그냥 후보군들이. 김무성 전 대표도 뜻이 없진 않은 것 같고. 김무성 대표나 홍준표 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대표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흐름을 보면은 홍준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그거 아니야.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 그게 아주 홍준표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정치 감각 좋죠. 예. 예. 그런데 아마 김병준 위원장이 하려고 하겠지만은 예. 이게요. 황교안과 김병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황교안 어렵죠. 거기도 새가 대통령 없어서. 후보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 오세훈 전 시장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뭐 좋으신 분이죠. 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현역 의원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나 이 오세훈 전 전원책 시장이나 전원책 변호사. 조강특 의원이 갔을 때 인적 청산해라. 이건 친박 친이 몇 사람만 탁 힘 있을 때 골라버렸으면 다 평정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죠 이제. 다 끌고 가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역 의원이 국회 예산국회고 앞으로 뭐 모든 법안이 있는데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원에 자기들이 뭘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관심을 한 주 동안 좀 가진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파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마 리얼미터. 권순철 실장입니다. 네. 공개 방송으로 전환되나요? 공개 방송이라니 원래 항상 유튜브로도 공개되고 지금 바깥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떨리고 있습니다. 예, 참 처음 보는 분들입니다. 아, 아마 그런가요? 참관하러 오신 분들이 아닐까. 예, 빨리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참관하러 오신 분들이 스튜디오 밖에 계신데 예, 정체는 알 수 없어요. 자, 저는 감사 국정기강에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기 마련이다 했는데 네, 올라간 정당이 없을 정도로 예. 혼전의 혼전 아닙니까? 예, 저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내렸으면 빨간 표시로 화살표를 밑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전부 다 빨개졌어요.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보통은 이쪽이 예, 내려가면 이쪽이 보통 뭐, 올라가는데 예, 뭐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조금만 정당들은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조금만 예, 변해도 예, 조금만 변은 높아지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떨어지면 예. 한국당 올라가고 한국당 예. 떨어지면 민주당 올라가는 예. 그런 경향성이 항상 있고. 근데 그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만 오르고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당연히 당연하다기보다는 이해가 가는 게 예, 이 최근 한 일주일 상간에 네, 판단할 수 없는 네,
예를 들어서 고용 세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문제가 정말 고용 세습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돼요. 네네. 그리고 그 이제 최근부터 불거진 그 위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비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또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단하기 어려울 때 네. 특히 이제 그 언론 지형을 주도하는 보수 매체 쪽에서 또 맹공을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고용 세습이 정말 일어난 것처럼. 네네. 그러면은 공격 한쪽이 미워서 그쪽도 떨어지지만 공격 당하는 쪽도 사실이 예. 인지 아닌지 모르게 같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 일단은 대혼란인 거죠, 그냥. 예, 일단 혼란스럽고 예. 하면은 논개 작전입니다 이게. 예, 혼란스러운 상황이면은 사실상 전부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누가 네. 만든지 모르니까 네. 긴가민가하며 무당치기 늘어나는. 네. 일단 그렇죠? 숫자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1.1%포인트 하락해서 59.3%를 기록했습니다. 국정 또 지지율입니다. 간만에 또 60% 이하로 떨어졌네요. 네. 부정평가는 2.1%포인트 상승을 해서 35.1%가 나왔고요. 4주째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선을 떨어졌죠. 일간으로 보니까 월요일 날 61.4%로 반등했다가 또 네. 이제 고용세습 나오면서 예, 월요일 날 네. 500명 조사분을 보면은 금요일 날 500명 조사분이 올랐기 때문에 네. 월요일도 사실상 내린 건데 지금 오르게 나와 있고요. 네. 화요일 날에 57.1%로 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고용세습 나온 거죠. 예, 월화 이틀 동안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의혹이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맹공이 펼쳐졌습니다. 국정조사와 관련된 어떤 대립이 보수 격화되기도 했고요. 매체가 엄청나게 보도했어요. 네. 그리고 채용. 어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또 올랐네요. 또. 예, 예.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어제 엄청나게 그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맹공이 집중되었는데 평양 선언 비준이라든지 예. 특혜 초용 그리고 어제 발표된 일자리 대책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맹공이 집중되었는데 단기 분석을 해보니까 수도권과 30대 진보층에서는 24일 수요일 오히려 결집을 했어요. 그래서 58.9%로 올랐고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20대에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용세습 한다고 예. 젊은층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하니까요. 예, 20대에서 한 12%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보도량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무직도 한 8%가 떨어졌고요. 학생도 한 5%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성과로 낸 자유한국당은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도 계속 떨어지네요. 예, 정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당층이 급증하면서 여야 5당 모두 동반 내림세를 나타났는데요. 자유한국당은 1.1%포인트 하락해서 19.7%였습니다. 근데 일간으로 보니까 네. 수요일은 많이 떨어졌네요. 아주. 예. 그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 전반기 그 전국을 주도를 했었는데 그러면 올라야 되는데 3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6, 20%, 18.9%. 논개 작전인 겁니다. 네. 물론 본인들은 논개 작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본인들은 올라가고 예. 정치권은 항상 그렇죠. 본인들은 올라가고 상대를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네.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당 중에서는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0.2%포인트 하락해서 42.5%, 사실상 이제 횡보를 했었고요. 근데 역시 이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 20대에서 다수가 무당층이나 한국당으로 이탈을 해서 큰 청년 폭으로 일자리를 하락했습니다. 뺏어서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끼리 나눈다고 하는 네. 그 보도량도 굉장히 많았고 거기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8.6%, 바른미래당은 6.1%, 평화당은 2.8% 전부 다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중조사는 TBS로 특이한 리얼미터가 상황이긴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떨어지는 거. 예. 절반의 성공이네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처음 봅니다. 이런 상황은. 예, 이번 주중조사는 TBS 리얼미터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문자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7.7%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국감 힘듭니다. 후반부에 아젠다로 대표 상품으로 내세운 공공기관의 특혜 채용 이거 네. 국정조사 한번 해보자라고 네.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진짜 맞냐 안 맞냐 밝혀보자고 네.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사를 공공기관 특혜 채용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찬성한지 반대한지 물었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요. 정의당은 여기에 강원랜드
그 채용 특혜 부분도 같이 하자 이제 입장이고요. 강원랜드 건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예, 그리고 민주당은 약간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예.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 감사원이 감사해서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자. 절차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예, 국민들도 빨리 알고 싶은 거죠 결과가. 이런 입장인데 찬성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실시해야 된다로 예. 물었는데 59.9%, 그러니까 60%가 예. 대다수로 나왔고요. 민주당 입장이죠. 감사원 감사 후에 결정하자. 유보적인 입장이 26% 나왔고, 그리고 의혹이 과장되어 있으므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에서의 주장입니다. 이런 사실상 반대 의견이죠. 9.3%가 나왔습니다. 고용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예. 잘 잡았어요. 예.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단어가 쏙 들어오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직업,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대다수로 나왔고요. 특히 역시 여기서도 잡힙니다. 20대에서 65%로 가장 높고요. 고용 문제 가장 민감하니까. 무직에서도 67%로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이 가장 높고요. 사실 이제 방어적인 입장에 있는 여당인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전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그 자체는. 네. 예, 그거 통해서 만약에 별 게 없으면 거꾸로 의혹 제기한 쪽을 책임을 네. 묻고 싶은 거고.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혼란이거든요. 네. 누구 말이 맞는지. 저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이렇게 고용 또 특혜용 특혜 채용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쟁의 색깔을 좀 빼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랄까요 탐구적인 자세는 아니잖아요 정치권이. 예. 그런가요? 진실을 알고 싶어 너무 탐구하고 네. 싶어 이건 아니고 네. 서로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저는 언론이 그러면 중간에서 잘 심판을 보고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기울어 있다. 예. 네. 그래서 먹힌 거죠 이게. 예. 그리고 그렇게 도와줄 줄 아니까 이렇게 나선 거기도 하고요. 네. 보수야당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려밑에 권순철 실장이었습니다. 불친절한 AS 오랜만에 나온 김성태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반갑다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분합니다. 흐하 붙였네요. 예. 복합적인 심정. 예. 양가적인 감정 이해갑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문자 그래서 많이 왔고요.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에 대한 문자도 많이 왔네요. 예. 3분 양변으로 고종을 만들어 주세요. 예, 3분 양편. 아무리 시간을 약속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3분이 됐어요. 예, 짠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양지열 변호사는 또 그걸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건 주가 김재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시간 네, 짧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빨리 바티칸. 지난주에 바티칸 했으니까 바티칸의 가장 중요한 성 베드로 성당과 그 앞에 광장. 우리가 바티칸이라고 하는 중앙 건물. 네네. 네, 그 외에 얘기하는. 구석 건물도 있거든요. 근데 먼저 얘기 드리면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성 베드로 성당하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생각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어졌다는 거. 네. 그 4개의 단계에 의해서 직접 전개됐다는 보면 거. 이거 금방 지을 수 없겠다는 거 네네. 실감이에요. 그 4개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무지무지 신의 상징적인 공간을 추앙을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단계냐. 천주교도가 아니시군요. 천주교도라도 비판적인 시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네.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시 신의 역사는 하늘에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건 땅 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눈을 좀 네. 되게
뜰 필요가 있죠. 어쨌든 공간에 일단 이것부터 해주죠. 공간에 주는 경감함이나 웅장함은 대단하다. 네, 대단합니다. 압도적입니다, 정말로. 그건 완전 신의 상징입니다. 예, 거기 들어가면 아, 네. 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 바로 네. 그렇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자, 그런데 네, 그런데 첫 번째 수치의 역사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미켈란젤로를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여기에는 네. 맨 처음에는 브라만테라는 건축가가 이걸 설계를 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건 뭐냐면 한 100여 년 동안 설계자가 엄청나게 바뀌면서 네. 맨 처음에 브라만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 십자가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모난 모양. 긴 라틴 크로스는 앞에가 그렇군요.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건 네. 네모난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리스 그렇게 해서 십자가 정사각형을 자른 것처럼 네모난 네네. 거군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설계대로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잘 완성이 됐어요. 네. 근데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야 이거 좀 더 크게 보이게 하자 그러고 그 앞에다가 파사드를 만듭니다. 인면을. 이거는 아주 좀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건축가가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마데르노라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정면은 예. 사실은 별로 그렇게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도움이 잘 안 보여요. 앞에 가면. 들어가야지 압도됩니다. 들어가야 보이고 밖에서가 그다음에 아니라. 그러고 예.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아, 그거 하고 내부는 나니까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요 바깥에 보이는 인면은 아. 마데르노의 저기예요. 그다음에 한 100년쯤 있다가 그렇군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 사람들도 문제를 알았어요. 그래서 뭐냐 그다음에 한 100년쯤 있다가 베르닌이라는 건축가가 또 나타납니다.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 유명한 사람. 예. 이 사람이 그 앞에 만든 광장을 만든 거예요. 상피에트로 광장이라고 하는 그 앞에 동그란 예. 손을 이렇게 품은 것 같은 예.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는 열쇠구멍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열쇠구멍을 돌리면 신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인구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상피에트로 광장을 만들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멋지죠, 이제 그 광장도. 거기서 보면 이제 도움이 보입니다. 크게 보여요. 여기서 그것도 봐라. 모자라. 여기서 봐라야. 여기서 보면 위대해진다. 그 다음에 그래도 또 모자랐나 봐요. 네. 하나 한 번 더 가서 무솔리니에 가서 신고전주의 건축을 할 때 도시를 네. 만들 때 맨 앞에 보이는 거리를 만듭니다. 거리를 추가를 해요. 거기서 보면은 정말 파시스트 건축이 딱 보이죠. 딱 근데 그 끝에서 봐야 도움까지 해가지고 이게 다 보이는 전체가 거예요. 다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한 400년에 걸쳐서 시내 공간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게 있었다. 그다음에 시내 권력과 세속의 권력이 결탁을 했다. 세속의 권력이 신의 권력을 빌리려고 했죠. 당연하죠.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과정에서 부끄러운 역사. 제일 부끄러운 역사는 면제부죠. 처음에는 맨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성 베드로를 죽인 데 아닙니까? 여기가 네.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 여기가 바로 그 장소에다가 그 순교한 장소에다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을 한 거죠. 2000년 전에. 정확하게는 1700년 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부끄러운 역사를 부끄러운 한 역사인지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해석에 아니 따라.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뭐 실제로. 그래요? 그건 네. 상당히 적시적인 아니 거였으니까. 제 말은 그 자리를 정한 것이. 네네. 죽은 그 자리를 문제에서- 정한 거는 그거는 영광으로 보시고 오늘 네. 영광은 뺍시다. 그다음에 예.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한 짓이 뭡니까? 다 알죠. 면제부죠. 면제부. 예. 이 면제부 때문에 솔직히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이게 그 권력이 굉장히 컸을 때 지은 게 아니라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지은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면제부를 발부를 해가지고 돈이 부족했으니까. 그 돈으로 특히 독일에서 엄청나게 팔아대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걸 가지고 지은 거고요. 독일 민간인들의 네. 자금이 그러니까 면제부라는 게 평민들의 이게 뭐냐면 특히. 대사면을 하는데 돈을 네. 내면 그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 네. 돈을 엄청나게 내죠. 이 돈을 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리고 무슨- 추기경도 같은 것도 막 해주고 뭐 네. 하여튼간에 바티칸의 오욕의 역사가 여기에 있었고요. 그 위에 세워진 거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베르니니가라는 이제 17세기에 와서 베르니라는 그 광장을 완성한 거기에 보면은 한 140개의 조각이 있는데 그 그렇죠. 위에 있는 조각을 베르니 혼자서 다 조각했어요. 미친 사람이 이 사람도. 근데 그건 예술적 열정이 넘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조금 미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미쳤냐면은 그때 성 베드로 성당 안에 가면 지금 엄청난 그 천계라고 하는 네. 안에 이렇게 지붕을 만든 게 있는데 청동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청동이 부족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서 그걸 구해왔냐면은 판테온 아시죠? 성당을. 거기 가가지고 네. 청동 다 뜯어온 사람.
남이 만들어놓은 건축물에서 다 뜯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시대 마지막으로 건물이니까요. 맨 마지막에는 역시 무솔리니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서로 이용을 한 겁니다. 바티칸과 로마가 서로 이용한 김진애 이런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영광과 오욕은 같이.